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2 김순자입니다. 40년간 식당을 했어요. 29에 시작해서 69까지 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밤 11시까지 일했어요. 손이 트고 허리가 굽도록 일했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이 30억이었어요. 건물도 한 채 있었고요. 노후 걱정 없이 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요, 저는 폐지를 줍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리어카 끌고 동네를 돌아요. 하루 종일 주워도 10,000원이 안 될 때 있어요. 밥은 복지관에서 얻어먹고요. 반지하 월세 30만 원짜리에서 삽니다. 곰팡이 냄새 배인 방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됐냐고요. 며느리한테 당했습니다. 그놈의 며느리한테 다 뺏겼어요. 제가 바보였습니다. 너무 순진했어요. 남편은 제가 55대 떠났습니다. 뇌출혈이었어요. 아침에 멀쩡히 일어났다가 갑자기 쓰러졌어요. 병원 가기 전에 숨졌습니다. 그렇게 허망하게 갔어요. 장례 치르고 집에 왔을 때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30년을 함께 살았는데 하루아침에 혼자가 됐어요. 그래도 식당이 있었습니다. 멈출 수가 없었어요. 슬퍼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장례 끝나고 사흘 뒤에 다시 식당 문을 열었어요. 손님들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저희 식당은 설렁탕집이었습니다. 경기도 수원시장 근처였어요. 40년 전에 남편이랑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좌판으로 시작했어요. 국밥 팔았습니다. 손님이 하나둘 늘더니 나중엔 줄을 섰어요. 70년쯤 됐을 때 가게를 넓혔습니다. 20년쯤 됐을 때 건물을 샀어요. 제 이름으로요. 4층짜리 건물이었습니다. 1층에서 식당하고 2층, 3층, 4층은 임대 줬어요. 월세가 매달 500씩 들어왔습니다. 식당 수익도 한 달에 1,000만 원은 됐고요. 나중엔 더 잘 됐어요. 돈이 계속 모였습니다. 아들은 하나 있었어요. 외아들 정민이요. 늦둥이였습니다. 34에 낳았어요. 그래서 더 귀했습니다. 공부도 잘했고요. 서울에 좋은 대학 갔어요. 대기업에 취직도 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자랑스러울 수가 없었어요. 고생한 보람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들이 32에 결혼했어요. 며느리 이름은 박서영, 30살이었습니다. 예쁘장하게 생겼고요. 말도 잘하고 애교도 많았어요. 첫인상이 좋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 모실게요. 효도할게요. 결혼식 날 제 손을 꼭 잡더군요. 눈물까지 글썽였어요. 저는 감동했습니다. 좋은 며느리 만났다고 생각했어요. 결혼하고 처음 몇 년은 괜찮았습니다.
명절마다 찾아왔고요. 선물도 챙겼어요. 전화도 자주 했습니다. 어머니, 건강하세요? 식당 일 힘드시죠?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입으로는 그랬어요.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손주도 생겼어요. 손녀딸이었습니다. 이름은 수빈이. 너무 예뻤어요. 저를 닮은 것 같았습니다. 손녀 볼 때마다 행복했어요. 이 아이 크는 거 보려면 건강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69 되던 해였어요. 무릎이 안 좋아졌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이었어요. 오래 서 있으면 다리가 부었어요. 허리도 아프고 손목도 저렸습니다. 병원에서 수술해야 한다고 했어요. 식당 일을 줄여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어요. 이제 그만하자. 40년 했으면 됐다. 식당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아들에게 연락했어요. 엄마가 식당 접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아들은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엄마, 잘 생각하셨어요. 이제 좀 쉬셔야죠. 그동안 너무 고생하셨잖아요.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그래, 이제 쉬어도 되겠구나. 아들이 그렇게 말하니 안심이 됐어요. 며칠 뒤 아들네 가족이 내려왔습니다. 며느리가 밥상을 차려줬어요. 어머니, 이제 푹 쉬세요. 저희가 다 알아서 할게요. 식당 정리하는 것도 도와드릴게요. 복잡한 거 저희가 처리할게요. 고마웠습니다. 자식이 알아서 해주니까 마음이 편했어요. 식당을 넘기는 건 복잡했습니다. 권리금 받고 장비 팔고 정리할 게 많았어요. 며느리가 나섰습니다. 어머니, 제가 처리할게요. 저 원래 사무직이라 서류 같은 거 잘해요. 어머니는 그냥 쉬세요. 저는 감사하다고 했어요. 며느리가 알아서 해주니까 믿고 맡겼습니다. 몇 주 뒤 며느리가 말했어요. 어머니, 식당 잘 정리됐어요. 권리금이랑 장비가 합해서 5억 받았어요. 다 어머니 통장으로 넣었어요. 고맙다고 했습니다. 통장을 확인해 보니 진짜 들어와 있었어요. 며느리가 일을 잘 처리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며느리가 또 말했어요. 어머니, 근데 생각해 봤는데요. 어머니, 통장에 돈이 많으시잖아요. 나이 드시면 관리하기 어려우실 것 같아요. 혹시 보이스피싱 같은 거 강하시면 어떡해요? 저희가 대신 관리해 드릴까요? 처음엔 괜찮다고 했어요. 내 돈은 내가 관리한다고요. 하지만 며느리가 계속 말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노인 대상 사기가 많아요. 저희 회사에도 그런 피해 사례 많거든요. 어머니, 혼자 계시니까 걱정돼요. 저희가 관리하면
안전하잖아요. 필요하시면 바로바로 드릴게요. 아들도 거들었어요. 엄마, 서영이 말이 맞아요. 요즘 사기꾼들 수법이 교묘해요. 우리가 관리하는 게 안전해요. 자식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혼자 큰돈 관리하는 게 부담되기도 했고요. 결국 승낙했어요. 그래, 너희가 관리해줘. 필요할 때 달라고 하면 되는 거지? 물론이죠, 어머니. 언제든 말씀하시면 바로 드려요. 며느리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래서 통장이랑 도장이랑 다 며느리한테 맡겼어요. 건물 관리도 며느리가 맡았습니다. 어머니, 월세 받는 것도 제가 할게요. 세입자들이랑 연락하는 것도요. 어머니는 그냥 편하게 쉬세요. 저는 진짜 쉬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서 TV 보고 산책하고 병원 다니고 편하게 살았어요. 한 달에 한 번씩 용돈을 받았습니다. 100만 원씩이요. 필요한 거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더 드릴게요. 며느리가 그랬어요. 저는 300이면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어차피 쓸 데도 없었고요. 그렇게 1년이 지났어요.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잘 관리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가끔 손녀도 보러 서울 올라갔고요. 명절엔 아들네가 내려왔습니다. 행복했어요. 그런데 2년째 되던 해부터 뭔가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며느리가 전화를 잘 안 받았습니다. 아들도 바쁘다며 연락이 뜸해졌어요. 명절에도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일이 바쁘대요. 회사에서 프로젝트 한다고 이해한다고 했어요. 젊은 사람들 바쁜 거 알았으니까요. 하지만 불안했습니다. 왜인지 모르게 불안했어요. 어느 날 세입자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사장님, 다음 달 월세 어디로 보내요? 새 계좌로 보내라던데 맞아요? 무슨 소리냐고 물었어요. 세입자가 말했습니다. 며느리분이 연락했는데요. 월세 받는 계좌가 바뀌었대요. 새 계좌 번호 알려줘서 거기로 보내고 있었어요. 처음 듣는 말이었습니다. 계좌가 바뀌었다고요? 저한텐 말도 없이요? 이상했어요. 며느리한테 전화했습니다. 안 받았어요. 문자 보냈습니다. 답이 없었어요. 아들한테 전화했습니다. 아들은 받았어요. 엄마, 왜요? 월세 받는 계좌가 바뀌었다던데. 그게 무슨 말이야? 아, 그거요. 서영이가 관리하기 편하게 바꾼 거예요. 걱정 마세요. 아들 말투가 어색했습니다. 뭔가 숨기는 것 같았어요.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다음 날 바로 서울로 올라갔어요. 아들 집에 갔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어요. 한참 뒤에
며느리가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왜 갑자기 오셨어요? 미리 연락을 주시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집 분위기가 달라져 있었어요. 가구가 비싸 보이는 걸로 바뀌어 있었고요. TV도 더 커졌어요. 명품 가방이 여러 개 보였습니다. 서영아, 이게 다 뭐야? 그냥 좀 산 거예요. 저도 돈 벌잖아요. 내 돈으로 산 거야? 아들은 어디 갔어? 정민이요? 회사요. 저는 며느리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내 통장 보여줘. 내 돈 얼마 남았는지 확인하고 싶어. 며느리 표정이 굳었어요. 어머니, 왜 갑자기 그러세요? 저희 못 믿으세요? 믿고 안 믿고가 아니라 내 돈이니까 확인하고 싶은 거야. 며느리가 뭐라고 하려는데 그때 아들이 들어왔습니다. 퇴근한 거였어요. 엄마, 웬일이야? 정민아, 내 통장 보여줘. 얼마 남았는지 알고 싶어. 아들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한참을 말을 못하더군요. 그러다 입을 열었어요. 엄마, 그게 뭐? 빨리 말해. 아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돈이 별로 안 남았어요. 뭐라고? 무슨 소리야? 30억이 있었잖아. 건물 월세도 받았잖아. 2년 동안 뭘 한 거야? 아들은 대답을 못했어요. 며느리가 대신 말했습니다. 어머니, 사정이 있었어요. 정민이 사업을 시작했거든요. 자금이 필요했어요. 그리고 저도 투자를 좀 했고요. 근데 다 잘 안 됐어요. 사업이요? 투자요? 내 돈으로요? 며느리는 당당했습니다. 어머니가 맡기셨잖아요. 관리하라고요. 저희가 관리한 거예요. 어이가 없었습니다. 관리가 아니라 도둑질이지. 내 돈을 내 허락도 없이 쓴 게 그게 관리야? 목소리가 떨렸어요. 얼마 남았어? 다 합쳐서 얼마야? 아들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2천만 원 정도요. 30억이 2천으로요? 2년 만에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40년을 일했어.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어. 손이 트고 허리가 휘도록 일했어. 그렇게 모은 돈인데 2년 만에 다 없앤 거야?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며느리는 딴 데를 보고 있었습니다. 건물은 어떻게 된 거야? 아들이 말했어요. 그것도 팔았어요. 뭐, 건물을 팔았다고? 서영이 친구 사업에 투자한다고 건물 담보로 대출 받았는데 사업이 망해서 결국 건물을 넘겨야 했어요. 정신이
아득했습니다. 건물도요? 제 이름으로 된 건물을요? 어떻게 판 거야? 내 도장이 있어야 하잖아. 아들이 말했습니다. 도장도 맡기셨잖아요. 위임장도 써주셨고요. 그제야 기억났어요. 며느리가 서류 정리한다고 위임장 좀 써달라고 했었거든요. 복잡한 거 어머니가 신경 쓰시면 안 된다고, 저희가 알아서 한다고, 그래서 사인했었습니다. 내용도 제대로 안 보고 제가 바보였어요. 너무 순진했어요. 자식이니까 믿었는데, 며느리니까 맡겼는데, 이렇게 될 줄 몰랐습니다. 저는 아들한테 물었어요. 너는 몰랐어? 서영이가 이러는 거 몰랐어? 아들은 대답을 못했습니다. 한참 뒤에 입을 열었어요. 알았어요. 근데 서영이가 다 잘 될 거라고, 이번만 믿어달라고, 그래서 그냥 엄마 돈인데 그냥 40년 모은 돈인데 그냥. 저는 아들 뺨을 때렸습니다. 처음이었어요. 평생 손 한 번 안 댔는데 처음 때렸습니다. 며느리가 소리쳤어요. 어머니, 왜 그러세요? 폭력이잖아요. 저는 며느리를 쳐다봤습니다. 너 때문이야. 다 내 때문이야. 며느리는 콧방귀를 뀌었어요. 저 때문이요? 어머니가 맡기셨잖아요. 저희 보고 관리하라고. 저희가 관리한 건데 뭐가 문제예요? 투자가 실패한 거지. 제가 도둑질한 거 아니잖아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법적으로는 그랬어요. 제가 맡긴 거니까. 위임장도 제가 쓴 거니까. 도둑질로 신고할 수도 없었습니다.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변호사가 고개를 저었어요. 어머니께서 직접 맡기셨고 위임장도 직접 쓰셨으면 법적으로 하기 어렵습니다. 가족 간의 일이라 사기로 입증하기도 쉽지 않고요. 정말 방법이 없냐고 물었어요. 민사로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지만 아드님 며느리분한테 재산이 없으면 받아낼 방법이 없습니다. 아들네는 이미 뒤투성이었어요. 투자 실패로 대출도 많았습니다. 받아낼 게 없었어요. 저는 거리로 내몰렸습니다. 집도 없었어요. 살던 집도 건물에 딸린 거였거든요. 건물 팔리면서 같이 없어졌습니다. 갈 곳이 없었어요. 친척들한테 연락했습니다. 사정을 말했어요. 다들 혀를 찼습니다. 어휴, 순자야, 어떻게 그런 실수를 했어? 자식한테 다 맡기면 어떡해? 하지만 아무도 저를 안 받아줬어요. 자기들도 사정이 어렵다고, 미안하다고, 결국 복지관을 찾아갔습니다. 사정을 말했어요. 복지사님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런 경우가 많아요. 자식한테 재산 다 주고 버림받는 어르신들이요.
안타깝지만 많습니다. 복지관에서 임시 거처를 연결해 줬어요. 반지하 월세 30만 원짜리였습니다. 보증금은 복지 지원으로 해결했고요. 그렇게 새 삶이 시작됐습니다. 30억 가진 건물주에서 반지하 셋방살이로요. 2년 만에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처음엔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방에 누워만 있었어요. 밥도 안 먹고 씻지도 않고 그냥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죽고 싶었어요. 이렇게 살아서 뭐 하나 라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러다 복지관 선생님이 찾아왔어요. 할머니, 밥은 드셨어요? 복지관에 오세요. 점심 드시게요. 그분이 저를 살렸어요. 복지관에서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도 만났고요. 조금씩 기운을 차렸어요. 하지만 돈이 없었습니다. 기초수급 신청을 했는데 아들이 있으니까 안 된다고 했어요. 부양의무자가 있다고 아들한테 연락해보라고 아들한테 전화했습니다. 정민아, 엄마 기초수급 신청했는데 내가 있으니까 안 된대. 부양의무자 안 한다고 해줄 수 있어? 아들이 한숨을 쉬었어요. 엄마, 저도 빚이 많아요. 부양의무 포기하면 저한테 불이익이 생길 수도 있대요. 그냥 다른 방법 찾아보세요.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자식이 이러네요. 30억 뺏어가고 부양은 안 하겠다고 기초수급도 맞고 이게 자식인가요? 기초수급도 안 되니까 일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일은 둘이에요. 받아주는 데가 없었어요. 식당 설거지도 지원했는데 나이가 많다고 안 된대요. 청소 일도 지원했는데 체력이 안 될 것 같다고 결국 폐지를 줍기 시작했습니다. 아는 할머니가 알려줬어요. 폐지 주우면 돈이 된다고 리어카는 복지관에서 빌렸고요. 새벽 4시에 일어납니다. 리어카 끌고 동네를 돌아요. 박스 찾고 신문지 찾고 캔 찾고 하루 종일 주워도 10,000원이 안 될 때가 많아요. 리어카가 가득 차야 5,000원이에요. 허리가 아파요. 무릎도 아프고요. 손은 항상 시커멓습니다. 그래도 일해야 해요. 안 하면 월세도 못 내니까요. 밥은 복지관에서 먹습니다. 점심은 거기서 주거든요. 저녁은 아껴요. 라면 하나 끓여 먹거나 그냥 굶을 때도 있어요. 가끔 식당 하던 때가 생각나요. 손님들 북적거리던 가게, 고소한 설렁탕 냄새, 종업원들 웃음소리, 그때가 꿈만 같습니다. 30억이 있었는데, 건물이 있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매일 밤 울어요. 소리 안 나게 울어요. 옆방에 들릴까봐 베개에 얼굴 묻고 웁니다. 가끔 아들 생각이 나요. 어렸을 때
정민이요. 엄마 하면서 따라다니던 아이. 그 애가 이렇게 됐어요. 며느리 만나더니 사람이 바뀌었어요. 그전엔 효자였는데, 그전엔 엄마 말 잘 들었는데, 여자 하나 잘못 만나니까 이렇게 됐어요. 돈녀 수빈이도 보고 싶어요. 이제 10살이 됐을 거예요. 얼굴도 못 본 지 2년이 넘었어요. 제가 연락해도 안 받거든요. 며느리 막는 것 같아요. 할머니 생각 안 날까? 할머니 보고 싶지 않을까? 그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져요. 요즘 건강이 더 안 좋아졌어요. 무릎이 너무 아파서 병원 가야 하는데 돈이 없어요. 그냥 참고 있어요. 파스 붙이고 이래요. 예전에도 그랬으니까, 그때도 그랬으니까 죽을 때까지 이러겠구나 싶을 때가 있어요. 폐지 줍다가 죽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 이야기를 왜 하냐고요? 다른 분들은 저처럼 되지 말라고요. 제가 깨달은 게 있거든요. 첫째, 자식한테 다 주면 안 돼요. 아무리 자식이라도요. 저도 일부만 주세요. 내 몫은 꼭 남겨두세요. 둘째, 며느리 조심하세요. 입으로는 효도한다 해도 속은 몰라요. 재산 앞에서는 사람이 변해요. 셋째, 통장이랑 도장 맡기지 마세요. 아무리 자식이라도요. 내 돈은 내가 관리해야 해요. 남한테 맡기는 순간 끝이에요. 넷째, 위임장 함부로 쓰지 마세요. 내용 꼼꼼히 읽으세요. 뭔지도 모르고 사인하면 안 돼요. 저처럼 다 잃어요. 다섯째, 여자 잘 만나야 해요. 아들이든 남편이든 옆에 있는 여자가 중요해요. 나쁜 여자 만나면 집안이 망해요. 저희 아들이 그랬어요. 효자였는데 며느리 만나고 바뀌었어요. 제 재산이 탐나니까 아들을 이용한 거예요. 그리고 다 가져갔어요. 저는 지금도 매일 폐지 줍니다. 힘들지만 쉴 수 없어요. 안 하면 굶으니까요. 언젠가 쓰러질지도 몰라요.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제 인생이 됐으니까 가끔 생각해요. 그때 며느리 말 안 들었으면, 통장 안 맡겼으면, 위임장 안 썼으면, 지금쯤 건물에서 월세 받으면서 편하게 살고 있었을 텐데, 후회해도 소용없어요. 이미 늦었어요. 시간은 안 돌아가니까요. 제 이야기가요. 다른 분들한테 교훈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식 믿고 다 주지 마세요. 며느리 말 다 믿지 마세요. 내 재산은 내가 지켜야 해요. 아무도 안 지켜줘요. 자식도 안 지켜줘요. 그게 현실이에요. 슬프지만 그게 현실이에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